2부에 이어서 3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노후가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삶에서 가장 큰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그 죽음 이야기 하기가 사실 좀 외람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품격 있게 세상 뜰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실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게 가기 위해서 사전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라는 거를 좀 쓸 작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보니까 치매가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라는 것도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치매 초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중증이 되게 되면은 전문 요양시설로 가는 거를 사람들이 불효라고 생각하고 부담을 많이 갖는데, 네. 그건 전문 병원에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의향서를 써놓고 가야 될 것 같고, 예. 봉안당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하나 지금 사줬거든요. 예. 요즘 비싸지도 않아요. 네. 교회로 나가서 공원, 호텔 뭐 이런 거 전부 있으면서 봉안당 시설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더라고요. 사전 장례 의향서도 좀 한번 생각해서 쓰려고 그래요. 이 장례식이 누구를 위한 장례식인가 좀 요즘 많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부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네. 맞이하는 죽음을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저도 나이가 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고령화의 초기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면은 노인들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네. 노인 학대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정말로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남성은 이제 통계를 보면요, 10명 중에 2명은 15년 안에 삶을 마치게 되고, 또 10명 중에 2명은 32년 이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가 이제 그 사이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나랑 떨어져 있다, 혹은 내가 이걸 아주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 경계해야 될 생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는 또 거기 속하고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만은, 이게 사람은 밥 먹다가도 죽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람이 이제 조금 한 60, 70에 가면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조금 본질적인 고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여기서 끝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본질적인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젊을 때는 이제 뭐 가정을 키우고 하는 그 자체가 큰 의무고, 그걸 당연히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인도나 이런 쪽에 보면은 삶을 3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어릴 때 학습을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학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30년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그 다음을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집을 떠나서 유랑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정신적인 고향을 위해서 삶을 보내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음을 마냥 이렇게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본질적인 질문도 인생 후반에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냥 사망하시는 게 아니라 병을 앓고 계시거나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많이 또 가시는 게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경우인데요. 어떻게 그런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고를까?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나잖아요. 혼자 사는 노후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저는 제 아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로 한 2달 살았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 다 불편해졌을 때일 경우도 대비해야 되고, 또 혼자 남았을 때 대비해야 되는데, 그 요양원은 또 거기 자격이 돼야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고르고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등급이라든지 그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실버타운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운영업체가 안정된 업체인가. 입주 보증금이 이게 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 나의 경제력이 어떤지,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다음에 내 취향이나 기호는 어떤지, 그걸 잘 생각해 보고 여기에 맞는 시설을 택해야 되는데,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시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비용까지 내가 부담한 게 짜증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공동 이용 시설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조사를 잘 해보고 네. 그 운영 주체와 네. 이 소통을 수시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요즘 보면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데가 점점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에 좀 유심히 보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닥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체크해서 네. 고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실버타운은 부부들이 들어가고 이제 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이제 혼자 됐을 때 들어가는데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자 여성 독거 가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하게 되니까요. 네. 아마 그쪽 부분에 대한 수요나 시장이나 아주 커지긴 할 것 같은데 다만 약간 우려되는 바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쏠림 현상입니다. 화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그때 이제 화장 비율을 높이려고 네. 30%에서 50%를 높이려고 화장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너무 빨리 추진이 돼가지고 당장 70%로 올라간 뒤 이게 캠페인을 그만하자고 했던 이유가 화장장이 더 이상 부족해서 화장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쏠립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95% 정도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짐작키로는 앞으로 우리나라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삶이 되게 기계적이죠. 막 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다음 나이 드니까 대규모로 막 지어난 요양원에 들어가서 마지막 있다가 또 세상을 떠난다.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산업화된 사회의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그래 이런 쏠림 현상에 과연 개인들이 주관성, 자기의 주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쏠려갈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일본도 처음엔 좀 그러다가 자꾸 다양화되거든요. 자기 마을의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고 네. 자기 집에서 케어를 받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에 저는 조금 우려될 바가 95% 화장하듯이 네. 거의 이쪽으로 혼자 남으면 이제 당연히 이리로 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자기의 의식이 그렇게 전염될까 봐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나중에 주거 패턴을 내가 좀 이어가겠다 네. 하는 걸 좀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조금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쏠려 나가는 것을 좀 경계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이래요. 네. 화장시설을 혐오시설하고 별로 안 졌던 모양이에요. 네. 화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시신을 병원에서는 갖고 나가라고 그러지 집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회가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네. 사람이 수명은 자꾸 길어지는데 수명 절벽이 있어요. 네. 이게 100세 정도 되면 네. 우르르 떨어지듯이 네. 되거든요. 일본이 이제 그 수명 절벽에 자꾸 가까워지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다사사회. 네, 다사사회라는 게 오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한 15년, 20년 되면은 이제 수명 절벽에 가까워지면서 여기서 이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도 미리 잘 준비를 하는 것 생각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얘기지만은 일본에서도 노인 학대, 네. 특히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면은 노인 학대가 결국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이 순으로 하여튼 이쪽 가족 내에서의 학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도 어떤 연구조사 결과를 봤는데 우리나라 죽음의 질이 제일 하위권에 있는 걸 봤어요.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또 요양원에서도 충분한 뭐 그런 어떤 요양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 죽음의 질이 너무 낮은, 사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들 이제 좀 이제 현명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재건 이런 것들도 좀 시급하게 해 나가야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뭐 상속이나 뭐 증여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참고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80대 중반에 돌아가신 변호사분인데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그렇고 자식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줄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사모님한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 얼마를 낭비할지는 모르지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찍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소 생활비 정도는 확보해 놓고 네. 자식들 사이에 서로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준비는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노인들한테 돈이 다 몰려 있잖아요. 일본을 보니까 노노 상속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더라고요. 노인이 돌아가실 때 노인한테 상속을 주니까 그 노인도 또 안 쓰고 네. 그래가지고는 경제 침체에 대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노 상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젊은 세대에게 돈이 가도록 약간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산이 그 있는 게 어디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재산 상황에 대해서 자녀들하고 꼭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겠다. 아, 예. 예. 저는 태종과 리어왕 이야기를 사례로 많이 드는데요. 태종은 52세에 아마 왕을 자리를 물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으로 왔는데요. 사실은 살아있을 동안에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는 없죠. 그때 태종이 하나 딱 조건을 걸었습니다. 군사에 관한 권한은 나랑 이야기하라. 그런 네.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병조 참판 군사에 관한 일을 하는 그 양반이 이제 군사에 관한 일을 태종한테 이야기 안 하고 세종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종이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아바마마에게 이제 알았죠. 이건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은 그때 강상인을 사형이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태종의 그 굳건한 지위는 더 강해졌죠. 복잡한 일은 세종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파워를 쥐고 골프도 치고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떠나게 되는데요. 태종은 군사에 관한 권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겠다 한 것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의사결정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셰익스피어의 소설 중에 리어 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80이 넘은 이제 리어 왕이 세 딸이 셋이 있었는데 재산을 딸들에게 나눠주고 노후를 편안히 보겠다 하고 두 딸들에게 나눠줬죠. 절반씩. 그런데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는커녕 첫째 딸한테 가서 시종들도 뺏기고 쫓겨나고 둘째 네. 딸한테 그래서 결국 막 전쟁도 붙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셋째 딸도 죽고 다 그 비극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리오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리니까 자기의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에 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정되는데 이걸 주어버리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재산을 가지고 자녀와 뭐 이런 신경전을 벌이라는 게 전혀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려면은 자기의 본질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체성이라는 것은 남에게 끌려가지 않은 것이죠. 네. 제가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을 모셔고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한 분이 요청하셔서 그랬습니다. 뭐냐면 자기 친구가 이게 재산을 그 자기 아들들에게 다 주고 나서 너무 어렵게 산다는 네.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좀 알려줬으면 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리어 영감이라는 발자크가 진 소설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자기 재산을 두 딸들에게 다 근데 시집 잘 가는데 다 보태주고 나서 자기는 하숙집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생 하숙생이 이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고리어 영감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법이네 하면서 탁 사망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자신의 가치에 해당되는 어느 정도 부분 최소한보다는 더 많이 꼭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자녀에게 물려줄 비무형적인 자산이 있다면은 자녀에게 예금적 관점을 주지 말고 네. 투자적 관점의 삶을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금적 관점이라면 그냥 열심히 해서 모아나가는 것이고 투자적 관점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능성을 보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이제 돈을 주고 나서 네 멋대로 투자하라는 거죠. 실패도 좋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은 불려나가는 것이다 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투자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을 좀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의 그 생각도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비가 아니고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거라면은 좀 일찍 도와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노후에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는 네. 안 되는 거고 네. 또 자녀들이 그걸 갖다가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전제 조건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확보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 제가 그 장관 하신 분하고 몇 명의 의원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노후 설계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든 분들이 돈을 안 써가지고 나라가 이거 경제가 아주 곤란하게 됐는데 그분들 돈 좀 쓰게 하는 방법 좀 연구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약하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되는가 참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노인들이 움켜쥐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네. 고성장 시대에 혜택을 받은 세대로서 약간 의무 비슷하게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끝으로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는 고성장기에 태어나서 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좋은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5천년 역사에서 우리 세대만큼 추구받은 세대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대 때문에 우리 후배 세대들이 사실은 이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우리 세대가 양보를 하고 후배들이 결핍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 어머니가 지금 93세이십니다. 매일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할 때마다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거의 유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꼭 이제 노트에 좀 적어 놓고 그러는데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배에서 나온 형제들이니까 잘 지내라. 형님한테 전화해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가 할 수 있으면은 꼭 도와주라. 삶은 금방 늙어버리고 밥 먹다가도 죽는 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즐겁게 살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상에 왔다가 가기까지 재미있게 사는 게 성공이다. 93세까지 사셨으니까 되돌아보면서 드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 원용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연금과 뭐 노후, 은퇴 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주 귀중한 말씀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